다음은 광주 동구 남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 퍼줄 대로 퍼주고도 뒤통수를 맞는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에게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 왜곡에 영토 주권까지 부정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이색을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편지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편지 자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작년 9월 1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였었던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또박또박 쓰신 편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편지에 써진 주요 내용입니다. 총리님은 양금덕 할머니가 어떤 뜻으로 이 편지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명히 징용의 피해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또 편지에 이 말씀도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총리님, 할머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피해자로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님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범 기업의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희가 동시에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양금덕 할머니가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제적인 이 일종의 지정학적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저희가 그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을 했고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단순히 청구권 협정에 의한 그 보상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6,800억 원을 들여서 정부가 또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또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의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과 우리의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그러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또 이런 고통은 또 어떻게 좀 덜어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또 한일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런 희생에 대한 문제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외 평가가 2단계나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을 하고 잘 협의를 해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이 마음에 맺힌 것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돼갈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거에 접근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리님의 답변을 긴 시간 이렇게 경청을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들께도 이제 외교부 장관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한일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하는 좀 양해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강제독방 해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긴 시간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가 제3자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또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런 해법을 동의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의 아픔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못지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 지금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총 몇 분이죠? 일단 그 판결을 받으신 분은 15분으로 알고 그 중에 생존자 몇 분입니까? 3분입니다. 생존자 3분 다 거부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 많은 당사자들도 또 찬성을 아니,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저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유가족들도 당사자거든요. 아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제3자 해법안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 3분, 100세, 95세 이상이십니다. 다. 이분들은 아까 총리님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던데,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인 한일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회방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의 그러한 그 불가피한 또 아픈 그러한 역사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또는 그 이준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이 변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계속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설득합니까? 저는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모든 국민들 마음이 이걸로 상처 입은 것은 아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기 어렵다. 악화된 상태를 계속할 수 없다. 당사자들, 피해자들은 이 해법안을 거부하는데, 그럼 이 해법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해법안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 온 국민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의 최고의 외교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좀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아니, 총리님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그 다음에 청구권 협정, 이것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일본에게 왜 좀 더
충실한 사과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제 자신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그 결단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세계에서 10위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또 동북아에서의 하나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하는데 막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금 양금덕 할머니 같은 그러한 정말 희생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그런 그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볼게요. 정확히 총리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해서 위 조약 협정과 조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습니까?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조금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 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천 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서 보상을 더 해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1965년의 기본 조약 또 거기에 따르는 협정으로서의 청구권 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법적인 하나의 논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생자 개인의 어떤 판결을 구하는 이런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판결이 일관된 판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국제법적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 징용 피해 희생자님들이 가지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오늘 질문에 여러 가지 다 여쭤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네. 총리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로서는 최대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 다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그 판결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본 협정의 국제법적인 해석과는 좀 법 해석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자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죠. 대법원이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몇 번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하는 그 논리화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3자 변제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여기에는 많은 법학자들이 협의에 응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상과 배상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이라는 이름을 썼죠.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배상입니다. 그러나 배상을 보상으로 그냥 뭉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저의 법률적인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그 보상이라는 것을 이런 제3자 배상 같은 걸로 해서 그분이 가지는 거를 좀 도와드릴 때는 배상과 보상이 물론 불법 행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1965년에 그러한 그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1951년에 그 파리 협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그 승전국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는 것에서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하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개가 조금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그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배치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제3자 변제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있고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네.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유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그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이 문제를 대법원이 판결한 그러한 해석만으로 그게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딴 쪽에서 본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의 많은 그 협의를 거쳐서 이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소중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을 방관하고 내팽개치고 쳐두고 있을 때 피해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진행했던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을 대상으로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해왔다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오히려 할머니들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방해하고 나서는 그런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국제법적 학자들은 1965년에 기본협정에 의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제법적 해결이 학자로 됐다고 생각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기 하십니까? 때문에 2005년에 그러한
그거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니까요.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그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느끼시는 참 마음의 아픔을 저희가 절대로 그거를 뭐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은 알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와 전 세계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징용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저희가 좀 설득을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님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우리나라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 한일 간의 관계는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이 문제였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사과를 해야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정당하고 다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1965년 한일 협정을 타결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담화문을 발표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총리님, 네. 총리님 뭐 답변에 나온다면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은 대법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주범이라고 대법원이 사고를 친 거죠.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 준 건 사실이지만 그 판결이 저는 대법원이 내릴 수 없는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1965년 이후에 국제법적 학자들이 가져왔던 일관된 그런 입장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국내에 있는 자산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거냐? 이제 이런 판단을 당연히 최고의 그 통치권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글쎄요, 이 본회의장에서 이 속담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대법원 판결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심 대법원이 마땅히 내릴 수 있는 판결이고 그건 존중돼야 된다고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문제의 해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훨씬 일본보다 일부 분야에서는 높은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하고 경제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그걸 왜 하나도 문제를 안 삼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논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끌고 가려면 막 파줘야 되는군요. 뒤통수도 그냥 맞아도 안 아픈 척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관계가 개선이 돼서 양국 간의 교류도 커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그런 해결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든 거를 그냥 단언을 하고 퍼줬다, 구려 외교다 이런 거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나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굉장히 폄하하는 거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한일 협정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귀에 와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 총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하면 다 뭐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수산물을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라는 그런 문제와 후쿠시마 지역에서 원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수산물을 도입할 수 없다 하는 조치,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수산물 금지,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거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거고요.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방류는 그동안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이것을 방류했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 그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 국민의 안전, 이것이 제일 앞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도를 검증하는 그 작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자적 검증 가능성 말씀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재협의회에서 상반기에 방류한다는데 언제 협의 결과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뭔가 좀 우리에게 독자적인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염려, 우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에 다 맡겨놓고 일본 검증 결과에만 의존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순간 이미 방류가 돼버리면 그런 일이 없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그런 차원에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오염수가 국제적인 기구의 기준에도 맞고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검증 여기에도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일 외교는 철학도 방향도 그 결과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교과서 검증 결과에 대한 대응도 모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굴욕 외교로 지금 대한민국 국익은 훼손되었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께 답하고 대일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국 외교로 전환하시기를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